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인데요. 네,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19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약 4년 반에 걸쳐서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당시에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여성들이 모두 성폭행을 당한 채 무참하게 살해가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아낸 용의자 이춘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올해 57세고요. 화성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고 형제로는 남동생이 있고요. 이 인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졸업을 했고 1993년에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까지 전기 부품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이라는 지역의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국의 경찰이 다 화성에 몰려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어마무시했죠. 그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경찰이 동원된 사건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일 사건 사상 최다였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무려 205만여 명. 205만?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 경찰 다 했구나, 한 번씩.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수사를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요. 수사 대상에 오른 우범자만 무려 21,280여 명. 어휴. 그리고 지문대조 대상자만 41,1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말 잡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수사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용의자조차 잡지를 못하니까 결국 경찰들이 비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비과학이요? 뭐요? 방법이 영화 보면 막 무당 찾아가고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송강호 씨가 무당집 찾아갔다가 예. 기억하실 텐데 그게 실제 모티브가 된 겁니다. 무당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름 용하다고 생각되는 무당집에 가서 범인이 누구냐, 용의자가 누구일 것 같냐, 좀 추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무당이 막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심지어 심령술사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수사에 반영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잡고 싶었던 거죠.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럼요. 잡고 싶은 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무당의 조언에 따라서 허수아비를 막 세워놔요. 그 허수아비에 적힌 문구가 정말로 막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옵니다. 저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범인이 봐라 이걸 빨리. 아니 그 당시에 그 영화 우리 살인의 추억은 다 봤잖아요. 그럼요. 그 영화 보면서 진짜 누가 범인일까? 박해일 씨가 워낙 연기를 또 잘해서 마지막까지도 박해일 씨 그 DNA 검사를 미국 보냈다가 그래서 송강호 씨가 눈 보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얘기하는데 일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범인이라는 거야 마지막까지 막 맞아요. 그 영화가 당시 개봉했을 때 그 봉준호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 범인이 지금 여기 영화를 보러 볼 왔을 거라고. 거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아직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소름 돋아. 이춘재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 눈매는 좀 매섭지만 사실 되게 호리호리하고 그런 연쇄살인범 느낌이 확 나진 않거든요. 이게 이미지 갖고 보니까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그래 영화 속에서 보면은 손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어서 더 안 잡힌다라는 건데 손이 왜 부드럽다는 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손이 부드러운 건 아니래요. 보통인데 네. 그냥 보통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한 어떤 그 공포의 상황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훨씬 더 우락부락하고 훨씬 더 막 상처 있고 흉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원래는 있는데 그게 아닌 보통 손을 보면 굉장히 고와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면서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과거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지난 2006년 유영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게 정말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용의자인 이춘재는 1994년 1월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춘재는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한 분노로 당시 20살밖에 안 됐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이춘재의 나이가 32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춘재의 성격이 어떠냐면은 그 사이코패스의 좀 전형이기는 한데 그 한 번 화가 나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부모님도 말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일단 뭐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한테 뭐 잿더리를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릴 때까지 때린다든지 화가 나면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내를 내 눈앞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가장 측근 가족의 장례식이 있으면 아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퀴즈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장례식장에서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했대고 확실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건을 뭐 조사하는데 너무 태연하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처갓집에 하는 뭐냐면 행동들 모든 것들이 처음에 이춘재랑 다른 가족이 같이 이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왔는데 이상하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수상해 보인다 어떤 촉이 왔대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범인이 확실하다라고 증거를 찾았다고. 이춘재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지인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처제를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을 한 이 처제를 살려두면 여기저기 가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형부한테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살해를 했대요.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자신이 용의자로 몰릴까봐 이 처제의 집,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내의 그 처가에 가서 일도 돕고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지만 교도소에선 또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죠.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규율을 위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용자를 분류하는 그 등급이 4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춘재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장 작업 때 교도관을 보조를 해서 이제 다른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반장직을 맡을 정도로 아주 신임을 높게 얻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두 얼굴인 거죠. 근데 혹시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교도소 내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네, 일단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춘재는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조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생활을 해서 교도소 내에서 평이 좋았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런 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고 하니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라고 지금 현재 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게 뭐 희대의 살인마의 폭력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강자한테는 그렇죠. 약하고 거기 수감자들밖에 강량 없으니까. 약강이죠. 맞아. 저는 그것보다는 가석방을 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모범수 생활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살해 방식을 보면 화성 사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아주 계획적인 살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춘재는 분명히 만약에 이분이 범인이라면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굉장히 살인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연쇄살인범들 중에 특징이 굉장히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다녔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추적을 못하면은 자신은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공권력을 자기가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범수 생활을 해서 가석방이 돼서 밖에 나가면 나는 또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마음껏 저지를 수 있고 나는 또 잡히지 않을 거야.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또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면서 이 뭔가 가석방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이 교도소 내에서는 전부 다 이제 남성들이고 또 범죄자들이고 본인보다 뭔가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체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압도하는 면이 있어요. 이 분노 조절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뭐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분노할 만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해봐야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어떤 그런 분노가 아니었을까. 뭐 그러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소 모습도 늘 아주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가 정한 룰 안에서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룰이 따로 있고 평소의 룰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반드시 뭐 사람이 무슨 이중인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면들을 갖고 사는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이춘재 집안이 화성 땅값 폭등으로 재산이 거의 100억대다.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범수로 이렇게 빨리 가석방에서 나오고 싶을 수도 있죠. 네, 일단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 이춘재 집안이 대대로 뭐 벼나 고분마 농사를 지어왔다고 하고 제법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춘재 일가가 살았던 그 화성이 그 진안동 일대인데 그 땅이 1980년만 하더라도 평당 1,000원 수준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평당 1,000배 뛰어오고 재산이 늘어난 거는 아마 2000년대 이후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화성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일대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아들을 대학을 안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들 대학 보낸 사람들은 땅 팔아갖고 어쨌든 학비 마련해갖고 굉장히 싼 값에 땅들을 다 팔아버렸는데 이춘재는 대학교를 안 갔잖아요. 이제 이렇게 애들을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땅이 그냥 아주 싸게 막 나온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 지금 뭐 2000년대 넘어서 갑자기 이제 뭐 개발되고 도로 뚫리고 뭐 이러면서 꽤 많은 재산을 축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아마 100억대는 조금 어렵고 아마 수십억대 정도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믿기지 않지만 교도소에선 단체 생활을 잘 하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까지 받았다는 이춘재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처음 단체 생활을 했을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춘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의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굴 때리거나 나쁜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거든요. 멍청이만큼 애가 착했었는데 학교에서는 뭐 별다른 행동이 없었거든. 걔는 야 우리 동창은 아니겠지 했는데 보니까 동창 맞네. 싹싹해고 인자성 말고 그 얘기 학생 때 그랬던 거죠? 착하고 어떤 걸 보면 좀 착했을까요? 뭘 나한테 줬고 뭐를 저기 의견한데 그냥 시간 중요하게 가세요. 어디 갔다 오셔야 돼. 이게 착한 거지. 이춘재가 그 용의자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동창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건수가 무려 기존에 알려진 거를 넘어서서 14건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14건을 화성 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10차례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에 일어난 3건의 미제 사건도 인정을 했고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이 있었던 것도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웬일이야 이게. 이번 사건에 프로파일러 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 최면 전문가 2명이 들어갔는데 라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그치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의 난 당신을 신뢰한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사실을 진실을 말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백을 이끌어낸 건데 근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이미 몇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와 있고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전시하고 싶은 효치 이걸 노리고서는 그것도 내가 다 했어요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 진범인지 확신을 하기보단 용의자를 놓고 이걸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춘재가 자백은 했지만 화성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이걸 처벌하는 법이 새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단 살인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이제 없습니다. 살인은 무조건 계속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의 사건이겠죠. 그렇죠. 이걸 소급 적용할 수는 없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는데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감정적으로 끌어오른다고 그 법을 갑자기 근간을 흔드는 거는요.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처벌을 하자고 하면 더 처벌할 게
없죠. 더 오래 가둬놓는 건데 이미 무기징역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사회정의를 한 번 더 어떤 뭐 법정에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저지른 범죄가 다시 한번 유죄로 판결 나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국민들의 심정 뭐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뭐 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사실은 사법 체계를 안정성을 좀 해칠 우려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다른 뭐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진실 밝히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